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416쪽 할 차례죠. 제3절 향촌사회 조직과 운영.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에 일단은 전기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신분제. 정리를 잘 해두시라고요. 법적인 신분제도인 뭐하고 양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신분제도인 뭐다? 반상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양천제는 양인과 천민으로만 나누는 거고, 반상제는 양반, 중인, 삼민, 천민 이런 식으로 나눈다. 문제는 주로 이제 이거 개념도 물어볼 수 있고, 반상제에서 양반, 전기,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물어본다. 그걸 주로. 그래서 요거 하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시책, 그 다음에 법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16페이지 제3절 향촌사회에 대해서 한다. 이것도 사실은 뭐 개념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 향촌사회에 대해서. 자, 먼저 이제 향촌사회는 뭐다? 어떻게 돼 있다? 중앙과 대비되는 지역이다. 중앙과 대비되는 지역을 뭐라 그런다? 향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그냥 크게 보면 지방이죠, 뭐. 그래서 중앙과 지방. 그런데 이제 향촌사회는요, 행정구역상 향사회하고, 그 다음에 촌사회로 분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합쳐서 뭐라 그런다? 이거를 향촌이라고 한다. 행정구역상 이렇게 하면 분리하는 거야. 향사회란 뭐, 부, 목, 군, 현이 설치된 단위야. 군현단위라고 하는 거야. 군현단위. 그래서 향사회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통치했다? 부목 군현을 설치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군현에 이거 이제 지방 통치 정치편에서 지방 통치 조직할 때 했던 거를 그대로 이어서 여기다 향촌사회라는 개념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라고. 군현 단위의 사회고, 군현을 설치하고, 모든 군현에 무엇을 파견했다? 수령을 파견했다. 맞죠? 수령은 세 글자로는 목민관이라고 하는 거야. 목민관. 그래서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요지에 군현을 설치하고 모든 군현에 수령, 목민관을 파견해서 중앙집권화를 강화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게 다 중앙집권화와 관련 있는 조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군현 밑에 단위, 군현 밑에가 바로 촌락이야. 촌락이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동네지. 그래서 촌락은 무엇을 실시했다? 정부가 멸리 통제를 실시한 지역이다. 그래서 멸리통이 실시된 지역은 뭐다? 촌락. 군현 단위. 이게 더 광의의 단위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통은 뭐와 관련이 있다? 오가작독법. 오가작독법을 통해서 주민을 통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가작동법 기억해야지. 오가작동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수령이 파견됐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수령이 파견되면 안 되는 거야. 수령이 파견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그 지역민으로 하여금 책임자에 각각 임명해서, 그 책임자를 뭐라 그런다? 면장. 다른 말로는 풍헌. 다른 말로는 권농관. 그래서 풍헌, 면장. 그 다음에 리의 책임자는 이정. 통의 책임자는 통주. 자, 얘네들은 파견된 사람이 아닙니다. 지역민으로 하여금 각각 책임자에 선임해서 수령을 보좌하도록 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향촌사회의 모습이다. 구조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전기에는 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중앙집권화. 그래서 이제 향촌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뭐 중앙집권화를 깼다. 뭐 대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촌락의 생활 모습. 촌락은 멸리통이 실시된 지역이고, 사람들이 실제 생활하는 거주 공간이란 말이야. 촌락의 생활 모습은 어떠느냐? 자, 일반적인 생활 모습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활 모습이 일반적이다? 양반, 평민, 천민이 섞여 살았다. 양반, 평민, 천민이 섞여 살았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거기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무슨 촌과 무슨 촌이 나타나기도 한다? 반촌과 그 다음에 뭐다? 민촌이 있기도 했다. 반촌은 어떤 동네다? 양반만 사는 곳. 민촌은 어떤 동네다? 평민만 사는 곳. 이렇게. 그러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떻게? 각 신분이 섞여 사는 것이다. 자, 반촌의 모습. 양반만 몰려 사는 곳이 반촌인데 전기에는 거기다 이성잡거 마을이라고 써놓으세요. 전기에 이성잡거. 무슨 말이냐면 거기 그런 거 있지? 친족, 처족, 외족. 친족, 처족, 외족 다양한 성씨가 거주하였다. 그렇게 줄쳐놓고 이성잡거 마을이라고 해. 그래서 다양한 성씨가 거주했단 말이야. 전기에는. 그런데 거기 후기까지 나와 있죠. 후기로 가면은 뭐다? 동성마을. 같은 성끼리 모여 사는 뭐? 동성마을로 바뀌어간다. 자, 그래서 이 반촌의 모습은 어디서 어디로 변해가는 거야? 이성잡거 마을에서 동성마을로 바꿔가는 거야. 전기에는 이성마을이 많은 거고, 후기 가면 동성마을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조직으로 간다. 공동체 조직. 자, 촌락의 공동체 조직으로는 뭐가 있었습니다? 둘에. 그 다음에 향도. 그 다음에 뭐? 동계, 동약. 요게 이제 촌락의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공동체 조직이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지. 뭐, 둘에는 뭐 하는 거야? 공동 노동 조직. 그 다음에 향도는 뭐야?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죠. 고려시대부터 나오죠, 이거예요. 고려시대도 잘 물어보지. 고려시대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는 뭐가 있었습니다? 향도. 그래서 줄 쳐놓으세요, 향도. 불교와 민간 신앙 등의 신안적 기반, 그 줄. 동계 조직 같은 공동체 조직 줄. 그래서 기반적으로 이 조직은 신앙적 기반 위에 공동체 조직을 결합한 거야. 결론. 신앙. 여기서 대표적인 신앙은 뭐다? 불교. 그래서 신앙적 기반 플러스 공동체 조직을 결합한 조직체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자동적으로? 향도. 그 다음에 주로 상을 당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역할. 그거 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상에다 동그라미 쳐놔. 향도는 주로 무엇을 공동으로 하는 조직체라고 말씀드렸죠? 상장례. 장례를 공동으로 치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거 기억해 무조건. 상을 당했을 때란 문장이 나왔는데 둘에 이러면 안 된다고. 어디로 가야 돼? 향도로 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상여를 매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상두꾼 줄 쳐놔. 상두꾼. 그래서 상두꾼도 어디에서 유래한 용어다? 향도. 이렇게. 자, 그래서 향도 세 개. 자, 향도는 어떤 조직입니다? 신앙적 기반, 불교 등 신앙적 기반 위에 플러스 공동체 조직을 결합한 거야. 주로 어떤 일을 공동으로 해? 상을 당했을 때 장례를 공동으로 치르는 조직이야. 상두꾼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온 거야? 향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동계 동약. 사족들은 거기다 동계 동약에다가 이렇게 써놔. 촌락단이라고. 촌락단위의 공동체 조직 이러시면 돼. 촌락단위. 여기서 이 앞에 동자가 붙잖아요. 그럼 이 통을 동이라고도 하거든. 근데 멸리통이 어디에 있는 거야? 향이 아니라 촌이지. 그래서 촌락단위라고 해. 촌락단위로. 누가 주도하는 조직이야? 사족들이 주도하는 조직이야. 사족은 양반이라고 그런 거지, 결국은. 그래서 조선시대에 양반 중심의 향촌사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동계 동약이 예로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농촌에서 향도계, 농林계 등의 동林계 등의 자생적 생활문화 조직을 만들었다. 그건 줄만. 자, 그래서 이제 향촌사회의 모습, 구조와 조선시대, 조선중앙정부는 이 향촌사회에서 주로는 뭘 했다? 중앙집권화 정책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유향소와 경제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유향소하고 경제소. 그래서 중앙에 설치된 게 뭐야? 중앙에 설치된 게. 경제소. 이것도 지금 거기 있는 것만 간략하게 하고 더 자세한 거는 지방통치조직에서 다시 복습하십시오. 중앙에 뭘 설치해놨다? 경제소. 그 다음에 지방에는 뭘 설치해놨다? 지방에는 뭘 설치해놨다? 향촌인데 거기서 향단위. 향.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유향소라고 하는 거죠. 유향소. 그래서 중앙에는 경제소, 지방에는 유향소. 맞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방이라 할 때 이 지방이 어디라는 거야? 향에 설치한 게 유향소야. 그러면 무슨 단위라고 해야 돼? 9년 단위로. 그래서 향촌 9년 단위로 설치된 거. 그거 비교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 경제소는 중앙에 설치됐지? 중앙의 고위 관료가 구성원이죠. 그리고 그 중앙의 고위 공무원들을 경제소에 소속하게 한 다음에 지방의 유향소를 어떻게? 통제하는 기능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중앙집권과 관련이 있다.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담당했다. 그거를 경제소라고 또 하는 거지. 그걸 담당했던 구체적인 관리가 뭐라고 그랬죠? 경절이라고 했지? 경절이. 그래서 이 지방에서 경제소에 파견된 향리를 경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얘네들의 업무는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가지는 않고 17세기 초에 어떻게 된다? 폐지. 유향소가 더 중요하지? 유향소는 어디에 설치된 거야? 향 단위. 그러니까 뭐? 9년 단위. 촌락이 아니라 9년 단위로 설치됐다. 의미는 뭐다? 사족들이 구성원이 돼야 돼. 지방의 사족. 지방에 거주하는 사족. 그걸 제지사족이라고 해. 제지. 지방, 사족. 양반들이 구성원이고 얘네들의 무슨 기구다? 자치기구다. 자치. 그래서 조선 전기는 중앙정부는 대략은 중앙집권을 추구하지만 일부 사족들의 향촌 자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유향소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유향소 이제 여기는 뭐 그 정도 있지. 그 정도. 기능이 뭐지?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풍속을 바로잡으며 이런 기능을 하는 거지. 여기 간부를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좌수별감.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양반들의 명단을 향안이라고 하는 거야. 향안. 그 다음에 운영규칙을 향규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방사족들,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사족들의 회의를 향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개념들. 근데 이게 어느 때 폐지되는 거 중요하지? 세조 때. 이시의 난을 계기로 폐지됐다. 그러다 어느 때 다시 부활하죠? 성종 때 부활하지. 그 의미가 큰 거야. 성종 때 사림이 진출하면서 사림들이 유향소 복립운동을 전개했지. 그래서 다시 부활한다. 이 정도는 알아놔야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요. 자, 그래서 이제 향촌사의 구조하고 운영 있지? 이런 거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조선 초기 관원상제례 있죠? 그걸 한 번만 그냥 줄만 쳐놓읍시다. 잘. 특징. 조선시대 관원상제 등의 풍속이 점차 유교식 줄초나. 조선시대가 하면 이제 관원상제례가 거의 다 무엇으로 바뀌어가는 시대다? 유교식으로. 그 다음에 관례는 성인식 같은 건데 그건 눈으로 보고, 혼례는 눈으로 보시고, 그것도 특징 있죠. 특징인데 거기서 두 번째, 여자는 친정집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시집으로 오는 것이 관례. 그거 줄쳐놓으세요. 이게 바로 결국 뭐야? 친정집에서 아이를 낳아. 그게 뭐야? 맨 처음에는 혼인을 하면 곧바로 여자가 시집살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친정살이죠. 남자 입장에서는 처가살이. 처가살이가 보편화됐던 시대가 어느 시대야?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근데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지속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의 혼인 풍습이야. 전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기를 대부분 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후기라고 안 하면 그냥 전기라고 하는 거야. 전기에는 무슨 모습도 볼 수 있다? 친정살이, 처가살이. 넘기시고. 니은. 조선 초기에는 여성적 친족과도 긴밀한 가문의식.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따라서 조선 전기까지는 어떻게?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부계, 모계를 모두 고려 이렇게 써놓으세요. 위에다가. 부계, 모계 모두 고려하는 가족제도. 그러다가 이제 남자 중심의 친족의식이 형성된, 이게 바로 부계 중심이지. 그건 어느 때 이후다? 17세기 이후에 일반화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줄 쳐놓으세요.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 때 혼인 가족제도 할 때 다시 한번 이걸 역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디귿. 고려 후기에 일부 다처제가 유행했다. 원래 이것도 고려시대만 따진다면 고려는 원래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죠. 근데 고려 후기에 가면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원의 영향인 거지. 근데 어쨌든 고려기 일부 다처제가 유행했지. 조선시대는 일부 일처제가 정착 줄.
그 대신 축첩을 허락했다. 거기까지. 조선시대는 일부 일처제가 정착되었지만 무엇을 허용했다? 첩을 두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일부 일처제는 아닌 거지. 사실은요. 뭐 첩을 두는 게 일반화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줄쳐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첩을 두는 게 일반화됨에 따라 첩과 그의 소생인 뭐 서얼이 등장이 되는 거지. 서얼이 많아지는 거지. 그런데 엄격하게 처와 첩을 차별 대우를 했다. 첩은 차별받는 거야. 그 다음에 첩의 소생도 차별을 받는 거지. 그래서 서얼이라는 사람들은 양반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아까 차별 대우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의미.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장례. 장례는 고려시대 불교식 장례 풍습이 유교식으로 바뀌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관혼상제례가 뭘로 바뀌어가는 시대다. 유교식으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그거 크게 그냥 읽으시면 돼. 제례. 자, 제사는 봉사는 여기서 제사 지내는 범위를 말하는 거야. 봉사의 범위를 맨 처음에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니은 조선후기, 그 동그라미 쳐놓고, 조선후기. 조선후기라고 의도적으로 나오면 기억하시면 돼. 조선후기는 주자갈에 따라 4대까지 제사하는 것이 관행, 그거 줄쳐놓으면 돼. 자, 그래서 그 위에는 몇 품 이상은 3대까지, 7급품은 2대까지, 평민은 붕어만, 이런 식으로 전기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후기에 가면 어떻게? 4대까지 지내는 것이 보편화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줄쳐놓으세요. 집에는 가묘를 설치하고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보편화. 거기다가 유교식이라고 하면 돼. 자, 그래서 결국 유교식 제사라는 게 뭐냐? 가묘를 설치하고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 집안에. 그걸 뭐라고 한다? 유교식 제사. 요게 보편화되는 시기는 어느 때라고요? 조선 후기.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줄쳐놓은 것 중에서 조선 후기의 혼인과 가족제도의 특징만 생각해보면 418페이지에 니은 끝에 조선 후기에는 남자 중심의 친저구식이 일반화된다. 그게 이제 가부장적 가족제도야. 그 다음 두 번째, 조선 후기에 가면 니은 주자갈에 따라 4대까지 제사하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일반화되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가니까 유교식 제사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후기에 일반화된다고 했으니까 전기에는 그게 일반화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렇게만 줄쳐놓고 그냥 계속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 초기 국가의식 있죠? 그거는 이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자, 그 다음에 조선 초기의 풍습 있죠? 그것도 척석키놀이 그런 것들을 좀 줄쳐놓고 돌팔매놀이야 이거. 그 정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그냥 향도 하나만 계속 기억해. 향도.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 자, 원래 이제 조선이 누구 중심의 사회로 가는 거야, 자꾸. 양반 중심의 사회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몇 세기에 가면 그게 더 심화된다? 16세기 가면. 그래서 16세기 가면 타이틀이 뭐다? 양반, 지방사족이지. 그러니까 사족은 양반이라고 했으니까 지방사족, 제지사족 중심의 향촌 사회 운영이 약화된다, 강화된다. 15세기에도 사족 중심의 향촌사회 운영이 있었는데 16세기 가면 더 강화된다라는 거야. 운영이 강하게.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향촌사회에서 사족들의 향촌 지배력은 강화되는 거야, 약화되는 거야? 강화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16세기에는 정치적으로 누가 진출하는 때야? 사림이지. 그러니까 사림의 지배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요.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 식으로 용어가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먼저 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주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럼 답이 이거라는 거야. 제지사족 중심의 향촌사회 운영이 강화되었다. 내지는 향촌사회에서 제지사족의 향촌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사림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그러면 이걸 답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구성 요소가 뭐냐라는 거야. 구성 요소. 자, 그게 바로 이제 거기 목차, 크게 목차
예,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줄쳐 놓으시면 돼. 뭐야? 향안의 작성. 향안의 작성을 주도한다. 향안이란 제지사족의 명단을 말한다. 유향소에 속해 있는 명단, 사족의 명단, 그 다음에 향규, 유향소 운영 규칙, 그 다음에 향회, 사족들의 회의, 향회,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몇 세기 가면? 16세기에 가면. 이걸 다 누가 주도하는 거야? 제지사족이 원래 주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제지사족들 중심에 향촌사회 운영 강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제지사족들은 스스로 향안을 작성하고 사족들의 명단을 만든 다음에 규칙도 자기네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함으로써 향촌사회에 대한 어떤 질서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간다는 거지.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동계동약, 촌락단위. 이건 아까도 하셨죠? 촌락단위의 동계동약. 이것도 아까 누가 중심이 됐다 해서 동계동약도 사족주도라고 그랬지? 그래서 사족주도의 동계동약, 촌락단위의 공동체 조직도 더 많아지더라는 거지. 이건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씌워서 새롭게 무엇을 처음 보급하기 시작한다? 향약이라는 것을 처음 보급하기 시작한다. 향약. 그래서 이거 등 이렇게. 그리고 향약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향약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금 목차, 향안, 향규, 향회, 동계, 동약, 향약. 이게 누가 주도하는 거냐고, 누가? 사족들이. 이게 16세기 가면 보편화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된, 거꾸로 이걸 주면서, 답을 물어보면, 16세기에 들어가니까 제지 사족 중심의 향촌사회 운영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죠. 아니면, 다른 말로, 제지 사족들의 향촌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누구? 훈구가 아니라 사림이라고 하셔야 된다. 사림의 지배력 강화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고 향약은 정리해놔야지. 향약은 단독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돼. 향약은 몇 세기부터 보급한 거야? 몇 세기부터 처음 누가 보급하는 거야? 16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전기부터 하면 안 된다. 16세기 중종 때 누구에 의해서 처음 보급되었다? 조광조.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람이지. 16세기 사림. 16세기 중종 때 등용된 사림 대표 누구? 조광조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향약의 보급이라는 거야. 그래서 조광조가 의해서 처음으로 보급. 근데 이 향약이라는 이 조직체는요,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거거든. 고려 말에 들어와. 일명 이게 고려 말에 소개가 되거든. 그래서 사대부들이 이걸 이제 수용해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구체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것은 16세기라는 건데, 그게 이제 여시향약이야. 중국의 여시향약. 그래서 여시향약을 처음으로 보급시킨 사람이 누구다? 조광조다. 근데 이제 조광조는요, 거기다가 몇 개만. 기묘사화로, 이 사람의 개혁정책이 문제가 돼서 일어난 게 기묘사화죠? 그래서 기묘사화로 사리민들이 탄압을 받는 거지, 기묘사화로 보급이 중단된다고. 중단됐다가, 그러나 결국은 사림들이 정계 주류를 장악하는 때가 선조지? 그래서 선조 때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향약이라는 게 뭐냐? 기는 거기서 보시면,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습이 있었다. 향약은 이런 전통적 공동조직, 전통적 공동조직. 이게 바로 향약은 말 그대로 공동체 조직인데, 물론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도 공동체 조직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이 있었다고요. 제 기반 이에다가 플러스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윤리 가미, 그걸 붙여놓으면 돼. 여기에 무엇을 가미한 거다? 삼강오륜을 포함한 유교윤리를 가미한 것이다. 그래서
향약의 기본적인 조직적 특징은 우리의 전통적 공동체 기반 위에 유교 윤리를 가미시켰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의 전통적 공동체 기반 위에 유교 윤리를 가미시킨 조직으로서 하면 뭐다? 향약으로 가셔야 된다. 아까 향도는 어떻게 했어? 불교 등 신앙적 기반 위에 플러스 공동체 조직을 포함해서 그러면 향도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서 이제 기능이 뭐냐라는 거야. 기능은 뭐야?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 향약에는 그 지방의 양반에서 노비리까지 모두 포함.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향약은 공동체 조직인데 양반, 사족만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유양서하고 다른 점이야. 유양서는 사족만으로 구성된 거지만 요거는 양반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양반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구성된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림의 지위 강화, 향촌사회 풍속 교화, 심지어는 질서 유지와 치안까지 담당하는 등 그런 기능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여씨 향약의 4대 동목 있죠? 그거는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여씨 향약이 4대 동목, 그거 이제 사료 질문을 주고서 향약을 잘 물어본단 말이야.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장.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좋은 일은 서로 권장. 그 다음에 환난상률. 이건 뭘까? 환난상률은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말하자면 상부상조지.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과실상규. 향약의 기능은 뭐다? 이 향약은 어떤 지역의 향약이라 하면 그 지역만의 규약이 있단 말이야. 향약에 규약이 있어. 규칙을 만들어놔. 근데 그걸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예속상교. 향약의 기능 중에는 좋은 풍속은 서로 교환한다. 그런 뜻이야. 그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덕업상권, 환난상일, 과실상교, 예속상교를 내용으로 했다. 그럼 뭐다? 향양. 자, 그 다음에 구성과 관문 아까 하셨죠? 양반에서 노비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결국은 공통으로 조직이 포함이 되지만 누가 주도했을까? 당연히 사족, 양반이 주도했겠지. 물론. 그리고 간부는 뭐라 그랬다? 약정.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5번. 명종선조. 이건 뭐냐면 명종선조대 요 정도 가면 향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야.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토착화된 향약이 보급되는 시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16세기에 요거 이제 이황은 무슨 향약이다? 예안향약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는 무슨 향약이다? 청주해주향약. 이게 바로 이이다. 그래서 이황과 이는 물어보니까 구분해서 정리해놓으세요. 이황의 예안향약, 이의 청주향약.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사료지문이 읽기 자료에 돼 있죠? 이황의 예안향약, 이의 해주향약. 이걸 주고서 이제 향약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더 잘 나오는 것은 이의 해주향약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6번. 그런데 이제 이 향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성행하다 보니까 사족들의 향촌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폐단을 일으키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향약의 폐단 뭐다? 18세기 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향약의 폐단이 도적보다 심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자, 그래서 향약이 폐단을 일으키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지. 그 폐단과 관련되는 것은 4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뭐는 하나 따로 정리해 놔야 돼.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향약에 대해서는. 근데 요걸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향약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같은 의미로 알아둬야 되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다? 제지사족이 주도한 공동체 조직과 관련이 있다. 향촌 자치와 관련이 있다, 이거는. 그래서 제지사족 중심의 향촌사회 운영 강화와 관련이 있다. 제지사족의 향촌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다. 사림들의 지배력, 지위 강화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시다. 7번. 자, 16세기 가면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되는 거야. 성리학적 질서.
성리학적 질서가 더욱더 강화된다. 이건 다 살림하고 관련이 있어. 왜 16세기에 성리학이 더 강조되느냐? 살림들은 성리학에 더 투철한 애들이죠. 훈구 세력은 성리학 이외에 다른 사상에도 좀 비교적 융통적인 사람이라면 16세기의 이 살림들은 성리학적 질서를 특히 강조하는 사람이야. 따라서 이 16세기의 살림들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해가면서 성리학적 질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성리학이 더욱더 발달한다는 거야. 더욱더 강조된다. 그러면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질서, 가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반 중심의 신분제야. 양반 중심의 신분제. 그래서 성리학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학문이 아니라 수직적인 신분제를 지향하는 학문이에요. 자, 그래서 신분 질서를 강조하는 학문이 성리학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16세기에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된다는 얘기니까 신분 질서가 더욱더 강조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전제가 양반 중심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16세기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유지, 신분제 유지가 더욱더 강화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학문이 덩달아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예학과 보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학과 보학이다. 그래서 조선에 가면 16세기에 가면 특히 어떤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예학과 보학이 발달한다. 사회적으로 각 신분 간의 예를 강조함으로써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더욱더 유지 강화시키고자 했다. 그 다음에 양반이 다른 신분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우월성을 두기 위해서 족보를 편찬하는 게 잦아진다. 족보. 그래서 자신들의 결석을 더욱더 다지는 거야. 양반 내부. 그래서 종족의 내력을 기록하고 암기하는 학문. 그게 바로 보학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학과 보학이 몇 세기부터 발달한다? 특히 16세기부터 발달한다. 이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유지와 관련이 있다. 그게 곧 성리학적 질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학 부분을 읽어보면, 그래서 예학도 결국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유지와 관련이 있는 학문이다. 몇 세기부터 특히 발달하기 시작했다? 16세기 줄쳐놓고. 몇 세기에 학문적 완성을 이룬다? 17세기에 학문적 완성을 이룬다. 줄쳐놓고. 근데 이제 17세기면 붕당 정치가 본격화되는 시기란 말이야. 이때 붕당 정치 17세기가 바로 특히 두 양당이 치열하게 대립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서인과 남인이죠. 서인과 남인. 거기 있지? 서인과 남인 나오죠. 어쨌든 정치할 때 공부하셨으니까. 근데 이 조선시대 붕당 정치는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학통으로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정파, 학파가 결합되어서 계속 학파 대립도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서인은 무슨 학파? 이학파. 남인은 이황학파. 자, 그래서 이학파하고 이황학파 간의 예학의 차이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이황학파하고 이학파하고 이 예학의 차이점이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번진 거지. 그게 바로 예속 논쟁이다. 예속 논쟁 쫓아놓고. 그래서 17세기 현종 때 예속 논쟁이 일어난 거 공부 다 하셨죠. 예속 논쟁은 학문적으로는 무슨 학문과 관련이 있다? 예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줄쳐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보학은 뭐다? 족보 편찬과 관련되는 거다. 양반의 우월적 신분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족의 내력을 기록하고 암기하는 학문이다. 이게 보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족보 편찬인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요. 421페이지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기억, 거기 조선전기 줄쳐놓으세요. 자녀의 출생순후 기재, 그거 줄쳐놓으세요. 부자와 부녀를 동일한 비중으로 기록,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일단 읽어. 부계의 친족만 기록하는 시족보의 성격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줄쳐놓으세요. 공통조상의 내외 자손을 모두 기록하는 자손보의 성격,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근데 족보라는 것은 꼭 16세기부터 편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려시대부터 이미 이게 편찬되기 시작했거든. 근데 특히 몇 세기부터 특히 많아진다는 거야, 좀. 16세기부터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선 전기의 족보 편찬하고 조선 후기의 족보 편찬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선 전기는 어떻게 족보의 자녀를 기재할 때 어떻게 기재한다 그랬죠? 출생순으로 이렇게. 남자를 우선 기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와 녀를 동일한 비중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시족보가 아니라 시족보는 무슨 족보래요? 북의 중심의 족보야. 그게 아니라 그랬지. 자손보의 성격을 띄었다. 그래서 3개 주초나. 조선전기. 아까 조선전기에 거기다 밑에다 2개만 떴었어요. 아, 2개? 그래 2개만. 처가사리 줄초나. 네, 써놔. 처가사리. 처가사리. 이렇게. 그 다음에 북의, 목의, 모두 고려. 이렇게. 그리고 같이 가는 거야. 자, 조선전기의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성격으로 맞는 것은 하면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하는 가족제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가살이, 친정살이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자와 녀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아직은. 그래서 족보의 자녀를 기재할 때도 어떻게 기재하는 거야? 출생순으로. 자와 녀를 동일한 비중으로. 그래서 이때의 족보는 북의 중심의 족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시족보라는 거지. 아니고 뭐야? 공통의 네 자손을 모두 기록한 뭐 자손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지.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422페이지에 그 생각하는데 그 사료지문 나와 있는 거 있죠? 안동권씨 성화보 하나 기억하세요. 안동권씨 성화보. 안동권씨 성화보. 안동권씨 성화보 하나 기억해서 안동권씨 성화보. 자, 여기에 뭐다? 여기 현존 최고의 족보 그렇게 알아주고 현존 최고의 족보다. 그래서 그걸 주고서 이제 이 시기에 혼인과 가족제도의 특징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안동권씨 성화보는 현존 최고라고 했지. 근데 어느 때 간행됐다고 했어요? 성종이라고. 성종. 성종. 그러니까 조선 전기로 풀어야 된다. 조선 후기로 풀어야 된다. 조선 전기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가부장적 가족제도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까 5개 줄 친 거 계속 기억하세요. 그 정도만이라도. 뭐다 이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한 가족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이때는 처가살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와 녀를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비중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남녀, 자녀를 어떤 순으로 기재했습니다? 출생순으로 기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부계 중심의 시족보가 아니라 자손보의 성격을 띄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게 조선전기. 자, 그래서 거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학의 기능과 족보의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 유교 윤리의 보국과 윤리 써있지? 1번부터 4번은 한꺼번에 확 묶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16세기라고 써놓으세요. 16세기. 자, 16세기 가면 무엇의 보국과 무엇의 편찬이 더 활발해진다? 유교 윤리의 보국과 윤리서 편찬이 더 활발해진다. 그런 의미로만 읽어두세요. 소학, 이륜행실도, 동몽선습, 경몽요결. 거꾸로 요걸 주면서 이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면 몇 세기 물어보는 거야? 16세기. 어떤 현상을 물어보는 거야? 사족들이 향촌사회에 무엇을 더욱더 보급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윤리, 유교 윤리. 그 다음에 윤리서를 편찬함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 전기의 신분 제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일단 신분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저 신분제를 제일 잘 해놓으시고, 주제가 뭐가 있었죠? 구율정책,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향촌사회, 공동체 조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6세기에 향촌,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이유, 그렇지? 보편화된 이유. 이런 것들이 발달한 이유,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사족 중심의 향촌사회 운영 강화, 내지는 양반 사족 중심의 신분질서 유지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놓으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돼. 유향소, 경제서 특히, 그 다음에 요 향약,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예학과 보학도 간략하게 읽어 놓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서 결론적으로 뭘 하나 더 하신 거야? 조선 전기의 혼인과 가족제도. 아직까지는 가부장적,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보편화되지는 않은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423쪽 제6장 근대 태동기의 사회였죠? 요거는 조선 후기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